제2장 어린 황태자와 그 어머니. 주학근은 3월 16일에 수도를 떠나 열하로 향하기로 했다. 정식 부임도 귀임도 아니므로 그다지 공공연하게는 할 수 없었지만 바쁜 가운데 짧은 틈을 내서 이미 은퇴한 원로 몇 사람을 방문했다. 그들은 대부분이 고향이 적의 손에 떨어졌다든가 도중에 길이 막혀버리든가 해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대선배들이었다. 조정국 씨에 대해서 변함없이 상주문을 올리거나 건의하거나 하기 때문에 황제조차도 그들의 얼굴을 보면 머리가 아파온다는 존재들이었다. 숙수는 그들을 배척해서 퇴관시킨 것까지는 좋았으나 하야하면 오히려 그들이 제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금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숙수는 황제를 옹립하고 멀리 열하까지 가서 그들과 떼어놓으려고 정한 것이었다. 제야의 대원로라면 첫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기준조일 것이다. 도광 21년 1841년에 군기처에 들어가 한풍제의 즉위에 의해 목창하가 실각한 뒤 군기처의 영수가 되었다. 그러는 동안 숙순이 차츰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충돌하기 시작했다. 특히 증국번의 중용에 관해서 황제가 숙순의 건의를 채택하자 그는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스스로 군기처를 떠났다. 잔서성 수양 출신이어서 사람들은 그를 수양상국이라고 불렀다. 금년에 69세였으나 기력에 있어서는 같은 나이인 대학사 주조배에게 훨씬 미치지 못했다. 주학근이 찾아갔어도 만날 수가 없어 그의 아들 기세장과 면담했다. 두 사람은 친근한 사이지만 특별히 이렇다 할 화제도 없어 인사만 하고 서둘러 물러나왔다. 다음으로 주학근은 전 이부상서인 허내보를 만나러 갔다. 그는 가경 25년 1820년의 방안이며 기준조를 빼놓으면 그 밖의 한림까지 포함해서 그가 필두였다. 주학근은 그의 문화생이며 동양의 후배이기도 했다. 또 주학근의 친구인 허경씨는 그의 조카였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그는 허씨 가문의 가족의 흉내를 내서 허내보를 6번째 숙부말을 줄여 육숙이라 부르고 있었다. 이 허내보도 숙순에게 배척당한 사람이었다. 허내보는 관직에 있는 동안 시종일관 청렴하고 신중했기 때문에 악랄한 숙순의 수법으로도 그의 흠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작년 1860년 8월 23일 영불연합군이 북경에 입성했다. 허내보는 원명원에 있었으나 경보를 듣자 황급히 도망쳤다. 노년에 그는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병이 났다고 변명하고 사직해버렸다. 숙순과 친한 진부은이 평소부터 허내보의 이 부상서 자리를 노리고 있었으므로 운 좋게 그 소망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그날은 그런 얘기까지 주고받았다. 허내보는 과연 원숙한 사람이어서 그다지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장남인 허팽수는 불만을 자세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수백 숙육은 그나마 다소 취할 점이 있지만 그에게 달라붙어 있는 소인배들은 정말 형편없는 놈들이요. 진부운과 목창아 같은 놈들 말이요. 얘기는 끝없이 이어졌으나 주학근은 이윽고 화제를 바꾸어 물었다. 요즘은 소일거리로 무엇을 하고 지냅니까? 허팽수가 얼굴을 드니 마침 부친이 물담배를 긁을 소리를 내면서 빨아대고 있었다. 그는 웃는 얼굴로 잠자코 있었다. 주학근은 금세 알아차렸다. 아들의 소일거리는 화류계 놀이와 같은 것으로 어른 앞에서는 분명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리라. 다소 풍화한 일이 있는데요. 하고 허팽수가 말했다. 정월에 유리창에 잠깐 들러보았는데 두루마리로 된 문직명의 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초서체로 써있는 것은 범성대의 전원자풍의 사십수였습니다. 몇 책인가를 베껴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아주십시오.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으면 한 책 골라 가지고 가십시오. 그것 참 고맙습니다. 주학근은 만면에 웃는 얼굴로 공수하고 감사했다. 그는 식사를 하고 가라고 권하는 것을 황급히 사절했다. 육숙에게 인사를 해두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안으로 찾아뵐 수는 없으니 여기서 아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했으나 허팽수가 얼른 손을 내밀고 저지했다. 주학근은 일어나서 손을 늘어뜨리고 허내보에게 절을 했다.
그 뒷모습이 사라지자 허팽수는 주학근을 서재로 안내하고 두루마리로 된 문직명의 서와 자신의 사본을 보여주었다. 모사본이었으나 그 필세는 원본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원본을 보지 않으면 모사본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주학근은 대단히 기뻐하며 사양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한 권 골라 거듭 사의를 표한 뒤에 그곳을 떠났다. 그런데 성숙에게 뭐라고 전할 말은 없습니까? 내년은 회시의 해이니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이 있으면 서도에도 힘을 기울이는 쪽이 좋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서예를 공부할 여유는 아마 그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뜻은 당신과 달라 한림이 될 생각은 없으니까요. 한림이 되면 역시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겁니다. 이홍조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한풍 원년 1851년에 시험으로 군기장경을 따놓고는 실제로는 취임하지 않고 다음 해에 한림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시험관에서 학정이 되고 복상을 한 2년까지 포함해서 6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금은 당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학근은 가마를 타고 남행가의 옹동화의 집을 방문했다. 옹수평은 장원으로 주학근과 의형제의 맹약을 한 사이였다. 그는 서재에서 친구를 위해서 글씨를 쓰고 있었다. 주학근은 그의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하인들에게 손을 흔들어 소리를 내지 말라고 신호했다. 그리고 별실의 소응접실에서 지참한 평복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옹동화의 뒤쪽에 섰다. 옹동화는 한 장의 족자를 다 쓰고 난 다음에야 주학근이 왔음을 알아차리고 대형, 하고 외쳤다. 그는 서둘러 붓을 내려놓고 긴 소매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주학근은 허팽수에게서 얻어온 서를 책상 위에 펼쳐 보였다. 과연 한림이 쓴 글씨는 훌륭했다. 새까맣고 둥글고 화려하면서도 당당하기 짝이 없었다. 이것은 관각체라고 불리는데 헌해보는 이 서체로 유명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옹수평의 안자당 나라의 서예가 안진경의 서체로 이것도 훌륭했다. 그는 많은 탁본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방면에서는 주학근보다 더 우위에 있었으므로 한번 보기만 하고도 금세 문직명의 초서의 모사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수평, 이것은 누가 모사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표면뿐만 아니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니 대단히 총명한 분의 손에 의한 것이겠지요. 바로 맞았습니다. 허인사는 대단히 총명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아, 인산이로군요. 헌해보 스승님을 만나셨군요. 건강은 좀 어떠시던가요?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인사는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는 모양으로 마음을 썩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는 몸조리가 되지 않겠지만요.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던가요? 옹동화는 헌해보의 문화생이기는 했지만 허팽수와는 아무리 해도 죽이 맞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용조의 건으로 느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불만이냐고 옹동화가 반론했다. 허팽수와 장지만은 도광이 17년 1847년 과거 회시의 동기생이었다. 허팽수는 회원인데도 전렬하는 관직밖에 오르지 못했다. 그 뒤 전시에서는 2갑 제1룹의 수석으로 내려가고 1갑 제1그룹의 수석, 즉 장원은 장지만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주학근은 허팽수가 옹동화도 비판했던 것을 생각해냈다. 문인이라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을 경시하고 자기만이 위라고 믿는다. 그 풍조는 옛날보다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다고 뼈저리게 느꼈다. 온갖 또한 숙순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으니 서로 협력하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해 보아도 막상 어떻게 해야 양자의 감정적인 앙금을 제거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그것은 일단 뒤로 미루기로 했다. 대형, 옹동화는 그가 입을 다물고 얘기를 하지 않자 화제를 바꾸었다. 이번 여행은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한 달쯤 걸리겠지요. 옹동화는 허허, 하고 그를 응시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체류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주학근은 의형제인 동생이 매우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비밀을 털어놓아도 누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보를 조금 가르쳐 주었다. 근본의 사명은 상황을 정찰하는 일인데 사건의 해명까지 국리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행제소에서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으며 주군의 귀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인물이 모반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위로 쳐들어 육자의 의미를 나타냈다. 모반이라고? 옹동화는 깜짝 놀라 그 이상은 구태여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다른 얘기를 하고 나서 주학근은 동화의 부친인 옹심존을 만나러 갔다. 그는 최근 호부 재무부의 화폐 발행소에서 오직 사건에 관련되어서 숙순에게 역직을 해임당하고 있었다. 주학근은 잠깐 얘기를 나누고 물러났다. 주학근은 덕승문을 나가서 즉승이라는 여관에 묵었다. 다음 날은 일찍이 화물을 보내놓고 전송을 나와 준 사이 좋은 사람들과 한동안 얘기를 나눈 뒤 술에 올랐다. 경성에서 열하의 승덕까지 보통사에 걸리는 거리였다. 그러나 그는 역참마다 묵으면서 고북구를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에 남평연에 도착했다. 이곳에도 행제소가 있고 이곳에서 비서 산장 황제가 있는 열하의 행제소의 별칭까지는 하루 걸리는 거리였다. 서두르면 그날 안에도 도착할 수가 있었으나 그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남평연에서 다시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정오가 다 되어 승덕에 도착하자 화물을 여관에 내려놓고 장을 한 채 국문을 들어가 여정문에 있는 군기본부로 향했다. 그는 공친왕혁근에 의해 도읍의 무국의 사무 처리를 맡는 직책에 임명되어 있었지만 군기장경의 반장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군기 대신에게 아련했다. 북경의 군기 대신 문상의 친서를 바치고 관리 사항을 보고했다. 자연히 북경의 일반 정세에 관한 얘기도 했다. 군기 대신의 사무실에서 물러나자 건너쪽 방의 동료들을 만나러 갔다. 피차간의 공사에 걸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산더미처럼 많았으나 마침 한창 바쁜 시간이었다. 목례를 하거나 건강이 어떠냐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주학근은 조유경에게서 빌린 수레로 인사를 하러 돌아다녔다. 승덕은 그다지 큰 도시도 아니고 수종에 온 관리도 저거 한 바퀴 돌고 여관으로 돌아왔는데도 아직 해는 높았다. 그날 밤은 조유경의 주선으로 자택에서 동료들 전원이 모여 환영회를 베풀어 주었다. 도읍에서 부탁 맡아 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전해주고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얘기가 활기를 띠었다. 주학근은 교유가 상당히 넓어 무엇을 물어도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 주학근은 반조음이 숭요사에서 손님을 불러서 모란을 관상했다든가 이자명이 삼수당의 명기 폐방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든가 옹동화가 동양의 친구들과 고정림을 제사 지냈다든가 하는 풍류 정사담에 이르기까지 견문이나 경험을 섞어 흥미있게 얘기했다. 그렇다면 도읍의 번화함은 옛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구먼. 허경신이 감개를 담아서 말했다. 원명원의 재난은 정말로 슬프고 무참했다네. 주학근은 머리를 흔들고 그 이상은 입을 다물었다. 불군에게 침입당한 원명원의 재난에 대해서는 모두 마음이 편치 않았고 자연히 얘기가 시국 문제로 옮겨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조유경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화제였으므로 얼른 끼어들었다. 수백,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여관 같은 데 묵고 있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체류일수가 짧아질지도 모르니 어설프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 있는 쪽이 좋을 것 같아서요. 통전 군기 대신 두안에게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이곳 일이 많아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고 말이오. 당신에게 일 2개월 도와달라는 의미겠지요. 주학근도 본시 다소 오랫동안 체류할 생각이었지만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조유경에게만 조용히 얘기하고 싶었다. 동석한 동료들 가운데는 약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도 있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상사의 명령대로 하는 태도를 취했다. 나 개인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 공친왕의 뜻을 받들고 와 있기 때문에 만일 오래 머무르게 된다면 사전에 양해를 얻지 않으면 안 될 거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마침 편리하게 이쪽에도 무국이 생겼으니까.
당신도 이곳으로 돌아올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는 유쾌하게 진행되었으나 궁정에서 근무하는 관리는 아침이 이르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자 모두 뿔뿔이 떠나갔다. 조유경은 주학근을 붙잡아 안치고 하인에게 여관에서 화물을 운반해 오도록 명한 뒤서재에서 밀담으로 들어갔다. 주학근은 설사 밀서로 재촉당하지 않았어도 열하에는 자기 쪽에서 한 번은 와볼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도읍에서도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귀에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개 중에는 공친왕 혁흔이 오랑캐와 손을 잡고 모반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있었다. 그 소문은 본인의 귀에도 들어가 불안스러워하고 있었다. 이전에 행제소를 찾아가 병문안을 드리고 싶다고 상주한 것도 해명할 기회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필의 답장을 받고서 황제의 의심이 깊어만 가는 것 같아 공친왕은 군기 대신 문상과 의논하여 주학근에게 현지로 가서 잘 조사하게 하기로 했다. 그것은 유언비어를 없애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주학근은 물었다. 정말로 그런 유언비어가 돌아다니고 있기는 합니까? 어째서 없다고 생각합니까? 돈친 언혁송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주학근은 크게 놀라고 곤혹스러워졌다. 공둥숙순이나 심대희 친왕과 말한다면 또 모를까? 어째서 돈친왕까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돈친왕은 본시 견식도 주장도 없는 분이니 유언비어를 믿어도 이상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하고 주학근은 불안을 숨기지 않고 돈친왕은 신분이 다릅니다. 육친형제인 그가 그런 말을 한다면 위쪽에서도 당연히 믿어버리겠지요. 하고 덧붙여 말했다. 이쪽도 돈친왕의 사람 됨됨이를 모르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하고 조유경은 신중하게 덧붙였다. 이런 유의 유언비어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나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주학근은 깨닫는 바가 있었다. 냉정하게 내버려 두는 편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걱정이 되는 것은 그것보다 주군의 병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에 관해 북경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진상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조유경은 문 바깥쪽을 살펴보고 찻잔을 옆으로 치운 후 차탁자 너머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다. 하루하루를 끌어나가고 있는 것뿐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끌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탁한 태인 이덕립의 말투로 미루어 보면 아마 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학근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 목이 잠겨버렸다. 호주도읍에 남아있는 군기 대신 문상의 별명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유경은 이렇게 묻고 뒤이어 다시 한마디 덧붙였다. 공친왕을 위해서 말입니다. 주학근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고 있는 사이에 조유경이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를 알았다. 그래서 호주의 의지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친왕에게 다시 한번 군기처에 들어오게 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조유경은 손으로 육자를 나타내며 말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입니다. 망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숙순을 의미했다. 주학근은 고개를 끄덕이고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 천천히 하게 할 수밖에 없군요. 하고 중얼거렸다. 조유경은 그에게 경고했다. 당신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모두 당신과 공친왕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딴전을 부리며 엿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 말대로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학근의 열하행 소문 얘기를 하고 그 목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억측을 하고 있었다. 태감인 소환자까지 일기비에게 은밀히 보고하였다. 유기아의 신복인 주학근이라는 자가 이곳에 왔습니다. 일기비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명했다. 다시 한번 가서 그 사나이가 온 목적을 알아내라. 군기처의 반의 교체 때문인가? 아니면 유갸가 보냈다면 무엇하러 왔는지 조사해 오너라. 군기처의 비밀 방위는 대단히 엄하다. 주학근의 언동도 신중하여 근무가 끝나면 조유경의 집에 틀어박혀 아주 친한 친구들과 마작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혹은 골동품을 관상하고 시문을 논하거나 하였다. 소환자는 아무리 해도 그의 내방 목적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보고하는 바람에 앞뒤가 서로 틀려 들통이 나기도 했지만 을귀비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번거로웠다. 그것보다 요즘 그녀의 마음은 온통 대아가에게 쏠려 있었다. 대아가 재수는 4월 7일에 입학한다. 이홍조가 사부로 파견될 것이다. 이것을 그녀는 주유가 내려와서 처음 알았다. 그것은 좋다 치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황제는 황후와 의논해서 시언서를 근거로 4월 7일이라는 날을 정했다고 하는 것이다. 사내 아이의 입학은 대사다. 민간인이라도 먼저 생모에게 한마디 의논을 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궁중에서는 한번 권력을 손에 넣으면 무슨 짓을 해도 좋단 말인가. 을귀비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그렇지도 않다. 권세보다 위계 쪽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지위가 손에 들어오면 권력은 자연히 따라오게 마련이다. 황제는 왜 황후와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것은 그녀가 황후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을귀비는 정말로 분했다. 가계로 말하자면 황후의 출신인 유호의 씨와 자신의 옆역 나랍 씨는 모두 상삼기이다. 신분을 따져보아도 두 사람 모두 삼품의 자녀 자격으로 수녀에 뽑혔다. 다만 그녀는 2년 일찍 황제를 모시고 황후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사내 아이를 낳지 않았는가. 최소한 대청조의 선조에게 체면은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황후의 다음 지위인 황귀비조차도 시켜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이 분통이 터져 죽겠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의 입학에 대해 한마디도 발언할 자격이 없다는 데에 이르자 그녀는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소환자에게 여기저기 주무르게 하면서 겨우 잠이 드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냉정을 되찾고는 황후가 되겠다는 소망은 버렸다. 지금은 황후가 급사했다 해도 황제는 틀림없이 황후의 지위를 빈자리로 비워놓으면 놓았지 그녀를 황후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황제가 죽으면 황태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 황제가 될 아들이 자신에게 순종 잘하고 효행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황태후의 참재미를 보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성조 덕비 노아 씨는 황제가 된 아들이 불효했기 때문에 황태후가 된 지 불과 반년 만에 분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단순히 이름뿐인 황태후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을귀비는 단단히 각오했다. 이제부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아가를 완전히 자신의 손안에 넣고 자신에게 온순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빈번하게 시녀를 보내 대아가를 불러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웃는 얼굴로 접했다. 본래 모자의 사이였다. 황후처럼 상냥하게 대해 주지 않아 어머니를 무서워하던 대아가도 최근에는 기꺼이 따르게 되었다. 모자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눈치가 없는 소환자가 언제나 이러쿵저러쿵 참견을 했다. 대아가는 나이는 비록 6살이지만 애증의 감정은 남보다 강했다. 소환자를 몹시 미워했으나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어느 날 대아가는 참견을 하는 소환자를 일갈했다. 이 예의도 모르는 녀석, 썩 물러가라.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을귀비조차 그 한마디에 깜짝 놀라 얼어붙은 것처럼 되었다. 소환자는 두렵고 당황했으나 가까스로 억지 웃음을 띠고 허리를 굽히면서 대아가님, 왜 그러십니까? 소환자에게 이렇게 심하게 대하시다니. 하고 말했다. 대아가는 돌연 어른이 된 듯이 가슴을 펴고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또 나에게 말대답을 하는가? 대아가는 방 안의 태감과 궁녀들을 둘러보면서 명했다. 누가 진승문 경사방의 수령태감을 찾아오너라. 모두들 한마디도 못하고 은밀히 을귀비의 얼굴색을 엿보았다. 그녀가 말을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의기비는 영문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곤혹스럽고 불쾌했으나 한편 기쁘고 대견스럽기도 했다. 이 6살 된 아이의 생기에 찬 태도는 신분이 높은 황장자에 어울리지 않는가? 그러나 태감이나 궁녀들의 안색을 보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반응에 대아가는 약간 당황했으나 시선은 소환자에게서 떼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불러일으켜 낭낭하게 대답했다. 나는 진승문을 불러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앵랑과 얘기하고 있을 때 옆에서 멋대로 참견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지, 그런 규칙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의연히 말하는 것을 보자 일귀비는 앞으로는 어린애처럼 놀려대거나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그의 뜻대로 따를 수는 없었다. 주인의 얘기 도중에 태감이 옆에서 참견하는 것 같은 일이 걸륭 시절에 일어났다면 그 자리에서 포박당해 매무부로 연행되어 맞아 죽고 말았을 것이다. 지금도 문제를 삼으면 최소한 곤장으로 얻어맞고 궁중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소환자 따위는 아깝지도 않지만 자신의 체면을 손상케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어머니, 소환자를 처벌해 주세요. 이처럼 기세등등해서 나를 난처하게 만들다니. 의기비는 정말로 화를 내고 있었다. 숙순의 일로 애를 먹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자신의 아들로부터 굴욕을 당하고 참지 않으면 안 되다니. 그 순간 가슴에 통증이 일어나 무의식 중에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다. 그것을 보고 소환자는 대단한 화를 자초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기비가 감싸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신경질을 부리게 되면 곤란하다. 그녀는 기분이 나쁠 때가 가장 신경질이 심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도 변하기 쉽고 한 번 토라지면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다. 정말로 진승문을 불러오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만세야밖에 없었다. 순간적으로 소환자는 털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을 좌우로 벌리고 스스로 자신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꾸짖었다. 소환자는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대아가는 조금씩 기분이 좋아지고 통쾌함이 느껴졌다. 힘껏 때려줘라. 알겠습니다. 용서 없이 때려주겠사옵니다. 소환자는 마치 남의 일처럼 힘껏 때렸다.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때려서 부어오르게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대아가는 한술 더 떴어. 100번을 때려라. 하고 명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다른 태감이 하나, 둘. 하고 큰 소리로 세기 시작했다. 100번을 때리고 나자 소환자는 머리를 바닥에 박고서 일귀비와 대아가에게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밤이 되자 얼굴이 부어오른 소환자는 일귀비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소연했다. 대아가는 누군가에게 교사를 받아 이유도 없이 자기를 욕보였다고 누누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인님의 통찰을 바라옵니다. 의기비도 심중으로는 불쾌했으나 입으로는 다만 너는 또 무엇 때문에 대아가와 사소한 일에 정색을 하고 맞서려고 하는가? 하고 말했다. 왜 어린애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고 은연중에 그를 위로하는 의미로 말했다. 그러나 소환자는 누군가 부추긴 자가 있을 것이라고 우겨댔다. 부추긴 것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일귀비가 다그치자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었으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것저것 탐색을 해보았다. 그 결과 암달에 의한 것임을 알아냈다. 호랑이의 위세를 등에 업은 여우 같은 소환자의 추태를 보다 못해 더구나 대아가가 그를 싫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그와 같은 고등 수법을 생각해 낸 것이었다. 암달이 그 수법을 몇 번이고 가르치니 대아가는 그렇게 멋지게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환자는 다시 일귀비에게 밀고를 했다.
이것저것을 덧붙이거나 변조하여 자기가 남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은 덮어두고 자신이 일귀비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함의 대상이 되었으나 진짜 목적은 일귀비에게 타격을 입히는 데 있었다고 고해 바쳤다. 일귀비는 화를 냈으나 그럼 도대체 누가 사주를 했다는 것인가? 하고 추궁했다. 제 입으로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말을 못한다는 거냐? 혹시 황후가 아닙니다. 황후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벽돌 바닥에 여라고 썼다. 여비라고. 의기비는 쌀쌀맞게 웃었다. 설마? 주인님이 믿어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질구레한 일은 끝났으면 끝난 것이야. 의기비는 깨끗이 한마디로 처리해버렸다. 이번 일은 이제 2번 다시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거론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냉정하게 마음을 굳혔다. 대아가가 한 사람의 태감을 처벌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일이란 말인가. 주인된 자가 일일이 그런 일에 나선다면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위라고 남들의 빈축을 사게 될 것이다. 소환자 쪽은 당연히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손으로 자기를 용서 없이 때려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는데 그것을 자질구레한 일이라고 일축해 버리다니. 의기비가 자기를 대신해 울분을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렇게 남의 입장이 되어 동정을 해주지 않다니. 생각건대 지금까지의 충성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인가? 소환자는 실망한 나머지 심부름을 시켜도 들리지 않는 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했다. 동작도 느릿느릿해졌다. 의기비는 그의 불만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한 번이나 2번이라면 또 모를까. 그 행동이 계속되니 이제는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했다. 너는 근성이 아주 비뚤어졌구나. 그녀는 얼굴을 굳히고 꾸짖었다. 여기서 일하는 것이 싫다면 빨리 그렇다고 말해라. 당장 경사방에 말해서 너를 데려가도록 하겠다. 소환자는 깜짝 놀랐다. 밤이 되자 침상에 드러누워 지금까지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자신은 전심전력으로 일기비를 섬겨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그만 실수 때문에 그것이 무로 돌아가 얻어맞고 꾸중을 들었다. 그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다고 해도 마치 쫓겨나는 것과 같은 취급을 당한 데서야 마음속까지 얼어붙어 버리는 것이었다.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추한 꼴이 아닌가. 소환자는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다. 얼굴 부은 것도 빠지지 않았는데 눈까지 퉁퉁 부어올랐다. 환관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몸이 훼손되어 부자연스러운 존재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보통 남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부녀자와 같은 것도 아니었다. 소환자는 의기비한테서 심하게 꾸중을 들으며 오는 동안 오히려 철저하게 헌신해야겠다는 심정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그녀의 환심을 사고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를 궁리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신을 납득시켜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옛날의 총애를 되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기비의 내실 입구에 1착으로 인사를 하러 갔다. 궁녀가 나와 물을 뿌릴 때쯤에 그는 방 밖에 무릎을 꿇고는 소환자가 주인님의 안태를 빌러 찾아뵈었습니다. 하고 커다란 소리로 문안을 들였다. 처음에는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없었으나 이윽고 들어오너라. 하는 목소리가 났다. 입구에 발을 들여놓으니 일기비는 등을 돌리고 화장대 앞에 걸터 앉아 있었다. 자색과 장밋빛을 한 비단겹 옷에 희고 부드러운 비단 바지를 입고 머리를 빗을 때 사용하는 영파산의 기다란 감색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뒤로 허리까지 늘어뜨린 머리칼은 새까만 비단을 닮아 있었다. 궁녀가 발이 굵은 빗으로 그 머리칼을 빗기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기다란 5개의 손톱으로 가볍게 머리를 긁고 있었다.
팔을 들어 올리자 겹옷의 소매가 구부린 팔까지 흘러내려와서 눈처럼 흰 피부가 드러났다. 팔에는 빛이 발질을 하고 있는데 그 초록색은 봄날의 깊은 시냇물 같았다. 소환자는 감히 그 이상은 바라볼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웃음을 띄었다. 어젯밤에는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의기비는 거울 속에 비치는 그의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을 보다가 몸을 돌려 그를 빤히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신 차려서 근무해라. 그러면 앞으로 좋은 일도 있을 게다. 모두 주인님의 은덕인 줄로 생각합니다. 기어 다가가서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나서 일을 하기 위해 물러났다. 그의 업무는 잡다했으나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모든 일은 일기비가 알 수 있도록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저 정교한 오르골의 태엽은 감겨 있는가? 이것과 저것은 제대로 제 위치에 놓여 있는가? 일일이 체크하면서 돌아다녔다. 마지막으로 평상 밑에 바닥에 먼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기어 들어가서 빗자루로 쓸었다. 일기비는 그의 동작을 모두 눈가장자리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했다. 그 뒤 소화를 돕기 위해 잠시 뜰을 산책하고 돌아와서는 의복을 갈아 입고 중궁의 황후에게 아침 인사를 하러 갔다. 소환자는 난처해졌다. 일기비가 중국에 갈 때는 언제나 수행을 하는데 이런 부풀어 오른 얼굴이나 눈으로는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모르는 체하고 넘겨버리려고 했으나 일기비는 육감이 날카롭다. 소환자는 어디 있느냐? 끝까지 속여 넘길 수 없는 이상 하는 수 없이 체면불구하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크게 대답을 하고 종종걸음으로 달려갔다. 그의 모습에 일기비도 얼마간 애처로움을 느꼈다. 오늘은 너는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는 마치 대사면이라도 받은 것 같은 심경이 되었으나 기쁨을 얼굴에는 나타내지 않고 네 하고 대답하고 자문낙담한 듯한 신용을 해보였다. 내 그 눈은 어떻게 된 거냐? 심하게 울어 퉁퉁 부었다는 것을 빤히 알고 있으면서 그 이상 묻는 것은 안 됐다고 생각했는지 너그럽게 말했다. 내 방으로 돌아가서 쉬어라. 오늘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좋다. 약을 바르고 뜨거운 수건을 대고 있으면 곧 좋아질 게다. 이렇게 다정한 위로를 받자 소환자는 너무나 감사해서 하마터면 또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어젯밤의 눈물도 마냥 헛것은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중궁의 일기비가 도착한 것은 언제나처럼 다른 비빈들보다 조금 늦은 때였다. 늦는 것에는 3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자기는 비빈들 가운데서도 가장 지위가 높다는 과시를 하기 위해서이고, 다음으로는 여비와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녀를 보면 질투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세 번째는 늦게 가면 황후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새로운 소식을 알아내거나 진언도 할 수 있었다. 중궁의 의사라 칭하고 자신의 의도를 달성하는 데 편리한 것이다. 그날은 황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선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의기비는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해했다. 소환자가 예의를 지키지 않던가?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얼마간 부하가 치밀었다. 그렇다고 특별히 황후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 화가 난 것은 그것을 고자질한 사람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겉으로 나타낼 의기비는 아니었다. 조용히 그러나 약간 오만하게 대답했다. 저는 누구에게나 무례한 짓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아가에게 대들었다는 얘기가 나왔나요? 의기비는 억지 미소를 띄었다. 자신의 아들을 조금 자랑스러워하는 내색을 보인 것이다. 그러고는 송구스럽다는 어조로 말했다. 아가는 아무래도 태어나면서부터 장난기를 타고난 것 같습니다. 소환자도 영리한 편인데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일기비의 말로 우스운 얘기가 되어버리자 황후도 그 이상은 따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웃어 넘기고 말았다. 일기비는 지나가는 말처럼 황후님은 누구에게서 들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황후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아가가 직접 말하러 왔었답니다. 하고 가르쳐 주고 나서 웃으면서 그 아이는 정말 하고 덧붙였다. 그대로 다른 화제로 옮겨갔으나 일기비는 마음 속으로 심각하게 생각했다. 대아가가 황후에게 접근하고 싶어 한다고 소환자가 늘 말하던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다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 오후에 그녀는 다시 중궁으로 찾아갔다. 황후는 간식을 좋아한다. 어선방에서 만들어 오는 정성들인 점심만으로는 부족해서 노상 심부름꾼을 도읍으로 보내 유명한 과자류를 사입하게 했다. 그리고 반드시 두 사람분을 남겨놓고 대아가와 여비가 낳은 대공주 황녀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남매는 매일 오후가 되면 황후의 방으로 가려고 법석을 떠는 것이었다. 의기비가 오자 남매는 일어나서 맞이하고 앵랑 하고 부르며 절을 했다. 그러고는 둘이 손을 맞잡고 칠교판으로 놀기 위해 멀어져 갔다. 황후와 일기비가 차를 마시며 담소를 하고 있으려니까 남매가 말다툼을 시작했다. 왜 그러느냐? 황후가 큰 소리로 묻고 각자의 보모가 달려가 두 사람을 뜯어 말렸으나 그들은 보모는 아랑곳없이 황후 앞으로 뛰어와 서로 자기 주장을 하소연했다. 아가는 나를 바보라고 그래요. 대공주가 조그만 입을 삐죽 내밀었다. 황장자는 자기가 옳다는 자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너를 바보라고 그랬어? 너는 맞추지를 못했잖아. 어부의 머리가 빠져 있잖아. 황후는 즐거워졌다. 뭐라고? 어부의 머리가 없느냐? 황행랑, 가서 보세요. 대아가는 황후의 손을 끌고 두 사람이 짜맞춘 칠교판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대공주도 따라갔으나 일기비는 전혀 부르지를 않았다. 이 칠교판은 민간의 것과는 달리 그들의 조모인 선종도 광제 효전왕후가 개량한 도구였다. 나무 조각이 7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었으며 짜맞추기도 많아 복잡한 무늬를 만들 수 있었다. 만드는 그림의 제목을 칠교보라고 했다. 대아가가 만들고 있던 그림은 월명리마 미일레로 미인까지 만든 것은 좋았으나 달을 집어넣는 것을 잊어버리고 대공주에게 발각되었다. 황장자가 져서 손바닥을 5번 얻어맞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황장자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다. 한 번 더 해서 이번에 내가 지면 무승부. 이기면 2개 합쳐 때리면 되잖아? 대공주는 승낙하고 대아가가 출제한 독조 한강설에 착수했다. 중요 인물은 늙은 어부인데 다 만들고 보니 머리가 빠져 있었다는 얘기였다. 손을 끌려온 황후는 첫눈에 보고 금세 하나가 모자라는구나 하고 말했다. 분명히 한 개가 부족했다. 위쪽에 놓여 있는 것이 달, 어부 몸 위에 비스듬히 머리가 있어야 하는데도 그 반원형의 나무 쪽이 없었다. 그러자 대공주보다 먼저 대아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어째서 한 개가 모자라지? 찾아라. 빨리 찾아라. 궁녀와 보모들이 허리를 굽히고 반원형의 쪽을 찾기 시작했으나 1~2cm의 조그만 물건이니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 대소동이 벌어졌다. 황후는 이제 됐다. 다른 것을 가져다가 놀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말했다. 안 돼요. 꼭 찾아내야 해요. 찾지 못하면 내가 지는 거야. 황행랑, 대아가는 어거지만 부린다고요.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 승부는 무승부로 하자꾸나. 황후는 웃으면서 달랬다. 대공주가 물었다. 그럼 처음 것은 어떻게 되지요? 처음 것이라니.
쌍이가 진 것으로 하자. 쌍이, 이리로 와서 대공주에게 손바닥을 맞아요. 쌍이는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으나 대공주는 좀처럼 때리지를 못하고 몸을 비틀어대면서 사양했다. 의기비는 냉담하게 방관하고 있었으나 대아가가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살며시 다가갔다. 손을 뻗어서 대아가의 주먹을 잡고 그 속에서 분실했다고 하는 반원형의 나무 조각을 빼앗아 들었다. 겁쟁이. 졌으면서 뻔뻔스럽게 속이려 들다니. 의기비는 대아가의 손바닥을 한 대 세게 때렸다. 명랑하게 떠들어대던 대아가는 꾸지람을 듣고 울래야 울 수 없는 표정이 되었다. 방 안의 웃음이 사라지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숙연해졌다. 황후는 흥이 깨진 얼굴로 평상으로 돌아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쌍이가 눈짓을 하자 보모들은 각각 대아가, 대공주와 함께 인사를 올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대아가도 이제 곧 입학을 하니 좀 차분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황후는 이렇게 한마디만을 했다. 다음 날부터 대아가는 그전처럼 활개를 치고 놀 수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입학 전날인 4월 6일이 되었다. 황제는 특히 대아가의 사부가 되는 이홍조를 불러 하문했다. 이홍조가 입학에 관하여 그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자 황제는 만족의 뜻을 표했으나 더 나아가 사부를 시험하는 의미에서 고종 순황제의 황태자의 학문을 시작하는 데 대한 훈시를 질문했다. 이홍조는 낭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황태자는 아직 유년이라고는 하나 인재를 양성하는 공부는 어릴 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엄하게 대처하라. 예로부터 가르침의 길은 엄하면 엄할수록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것은 언젠가 황태자가 성장한 뒤에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그렇다. 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의 얘기다. 흔히들 갓난애는 처음에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대는 대아가를 계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부이다. 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이용조는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대답했다. 지는 재능이 없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천은에 보답하겠사옵니다. 그가 어전대신 경수에게 인도되어 퇴출하자 황제는 숙순에게 의논했다. 포상은 무엇이 좋을까? 전례에 따르면 책자나 붓, 벼루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황제는 붓을 들어 이용조에게 하사하노라라고 쓰고 숙순의 말대로 상으로 내릴 물건들을 쓴 주유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중궁으로 가 대아가를 불러 스승을 존경하고 도를 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풀이해서 알아듣도록 타일렀다. 대아가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분명치 않은 태도로 응대하고 있었다. 황제가 방을 나가자 황후도 뭔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아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부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해요. 장난을 쳐서는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똑똑히 대답했다. 황후의 말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황후는 또 대아가를 담당하는 수령대감 장물량을 불러 책임을 지고 시중을 들도록, 특히 학문소에는 일찍 가는 일은 있어도 절대로 지각은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다음 날 아침 장물령은 5시가 되자 대아가를 깨워 의복, 신발, 모자 등을 모두 입혔다. 그러고는 황제와 황후에게 함께 인사를 하러 갔다가 그 뒤에 어전대신 경수의 안내를 받아 처음으로 서방으로 들어갔다. 서방 입구 밖에서 가슴에 위계를 나타내는 구슬 장식이 든 관복을 입고 공작새 깃털이 달린 예모를 쓴 이홍조가 대아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선 이홍조는 대아가를 정실로 안내하고 조신이 황태자에게 아련할 때 의례에 따라 인사를 드렸다. 경수의 안내로 동쪽 방에 들어가자 방에는 2개의 책상이 동서로 마주 향해 놓여 있었다. 서쪽이 대아가의 책상이었다. 장물량의 손에 끌려 대아가가 책상 앞에 동쪽을 향해 서고 이홍조와 마주 보았다. 경수는 앞으로 걸어 나가 남쪽을 향해 멈춰 섰다. 암달들은 창 밑에 한 줄로 늘어섰다. 각자 정해진 위치에 서자 경수가 천천히 주유를 꺼냈다. 황제 폐하의 뜻을 받들어
이것을 듣기만 했는데도 이용조는 황급히 몇 걸음 걸어나가 양무릎을 꿇었다. 뒤에 서 있는 암달들도 이것을 따랐지만 6살의 대아가마는 그런 예절을 몰라 그냥 선 채로 있었다. 대아가는 금일 처음으로 서방에 들어간다. 그 사부의 한림원의 편수 이용조를 지정하고 그 임무를 맡게 한다. 스승의 돈은 존엄하며 설사 황태자라 할지라도 예의 없이 스승에게 인사의 예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용조는 이것을 고사하지 말라. 여기에 칙명하노라. 이용조는 우선 정해진 대로 머리를 조아려 절하는 예를 갖추고 황제의 은혜에 감사한 뒤 일어나서 형수에게 언상했다. 황제 폐하의 하늘과 같이 높고 땅과 같이 두터운 은혜에 홍조는 감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문제도 있사오니 대아가의 인사의 예는 생략해 주도록 액부께서 황제 폐하께 주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나치게 겸손하시면 안 됩니다. 본 조정은 사부의 가르침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대아가가 금일 배례하신다면 마음에 새겨 사부를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아가도 아무 생각 없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하고 경수는 문 밖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불렀다. 장물량, 장물량이 대령했사옵니다. 융단을 가지고 오너라. 용단이란 무릎을 꿇고서 하는 배례를 의미한다. 이용조는 황급히 손을 흔들었다. 만일 배례를 하신다면 조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군. 굳이 사양한다면 옛날의 관습에 따라 배례 대신 읍례를 하시도록. 옛날부터의 관례, 게다가 고사하지 말라고 하는 치교라는 말을 듣고 이용조도 더 이상 사양하는 것은 오히려 사도에 반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책상 앞으로 가서 약간 비스듬히 징립했다. 대아가 읍례하시고 이사부님이라고 말씀하시도록 하시오. 절하는 방법은 미리 배웠기 때문에 대아가는 공손하게 읍례하고 한마디로 이사부님이라고 말했다. 사제가 착석하자 이용조는 천천히 말했다. 대아가, 오늘은 첫날이니 연학실에서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오시면 우선 화를 쏘시고 청서를 읽고 다음에 한서를 읽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은 반나절입니다만 공부를 빨리 끝내신다면 그만큼 빨리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대아가는 기쁜 듯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면 규칙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조는 남달들에게 명했다. 자, 대아가를 모시고 가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라. 야외에서 활 연습을 끝내고 돌아오면 청서를 읽는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는 한서 공부를 한다. 이용조는 붓으로 천하태평이라는 네 글자를 쓰게 했다. 다음에는 대학을 읽게 했다. 대학의 도는 명덕을 분명히 하는 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선에서 멈추는 데 있노라. 20번 가량 읽게 하자 대아가는 낭랑하게 큰 소리로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무척 의기양양해하는 것 같았다. 그런가 싶더니만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큰 소리로 장물량 하고 불렀다. 대아가. 이용조가 장물량을 불러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자 목이 말라서 그럽니다. 하고 대답했다. 아, 그렇습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이용조는 대아가의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와서 앉아 주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사부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다. 장물량도 입구에서 손을 늘어뜨리고 감히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대아가는 잠자코 의자로 돌아갔다. 인간은 예의범절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물량, 대아가는 평소에 예의범절을 잘 지키고 계시는가? 네, 잘 지키고 계십니다. 좋소. 예의범절을 지키셔야만 인품이 고귀한 대아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방에는 서방의 규율이 있습니다. 대아가는
이 서방의 규율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몰라요. 하고 대답했으나 곧 사부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덧붙였다. 이용조는 크게 기뻐했다. 허허, 장물량이 말한 대로 대하가는 예의 범절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서방에 계실 때는 무슨 볼일이 있으면 먼저 나에게 말하고 내가 좋다고 말씀드릴 때까지는 마음대로 의자에서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서방의 예의 범절입니다. 아셨습니까? 알았어요. 좋습니다. 대하가는 대단히 총명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세 알아들으십니다. 사부님, 목이 말라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장물량을 부르시지요. 대학가는 몸을 뻗어서 모과나무로 만든 커다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이 내려왔다. 장물량은 황태자를 안아 올려서 건너편 방으로 모시고 갔다. 그곳에는 조그만 이동식 탁자가 놓여 있었는데 대학가를 남쪽을 향해 앉게 하고 우선 뜨거운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주었다. 매개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서로를 드시겠습니까? 대학가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아무 것이나 좋으니 빨리 가져와라. 나는 책을 읽어서 목이 마르니까. 장물량은 장단을 맞춰서 일부러 소태감을 꾸짖었다. 서둘러 매개로를 가져오너라. 대하가는 독서로 목이 마르시다. 어서 빨리. 소태감도 장단을 맞춰서 일부러 쾅쾅거리며 바쁜 듯이 벌꿀을 넣어서 맛을 낸 매괴로를 갖다 올렸다. 커다란 식탁에는 어선방에서 새로 만든 소팔건이 놓여 있었다. 4~5명이 대아가를 둘러싸고 바쁘게 시중을 들어주었다. 대아가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장물량, 사부님의 성은 뭐였지? 성은 이입니다. 위에 나무 목자가 붙은 이입니다. 그렇지, 생각났다. 이용주였었지. 대아가는 음료수도 마시지 않고 양쪽 눈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태감들은 아무래도 또 장난이 시작되는 것 같아 경계를 했으나 대아가는 지금은 별로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장물량의 옷을 잡아당겨 허리를 구부리게 하고 물었다. 너는 사부님이 무서우냐? 무심코 무섭지 않다고 대답을 하면 사부에게 가게 할 속셈임에 틀림없었다. 궁정안과 달라서 서방에서의 태감의 역할은 상유를 전달하는 것뿐이었다. 조정의 신하와 교제에서는 안 되며 하물며 공무에 관여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더구나 이용조는 앞에서의 언동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꼬장꼬장해서 함부로 말을 걸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머리를 세게 옆으로 흔들었다. 대하가는 어떠십니까? 무서워 죽겠어. 대하가조차도 무서워하고 계시니 물론 장물량도 당연히 무섭습니다. 대아가의 불쾌한 듯한 표정을 보니 자신의 상상이 들어맞은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걱정이기도 했다. 이럭저럭 비위를 맞춰가면서 끌어안고 다시 서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이후의 시간은 글자를 외우게 하고 붓을 쥐게 하여 손을 잡고 정대광명 네 글자의 습자를 시켰다. 이것들은 입학 첫날의 분위기 조성이었다. 다시 또 한 번 대학의 내 구절을 암창시키고 한자도 틀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자 이용조는 기분이 좋아서 책을 내려놓고 수업을 끝냈다. 대학가는 경수가 수행을 해서 보내드렸다. 궁궐 안으로 들어가자 장물량이 안아 올리고 그 주위를 소태감들이 둘러싸고서 마치 보물을 모셔가는 것처럼 황후에게로 돌아갔다. 대학가에게 있어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기양양한 하루였다. 돌아가는 도중 태감이나 궁녀들이 제각기 대아가가 서방에서 돌아가시는 길이에요. 수업을 끝내셨어요. 하고 떠들어대는 것이 들려왔다. 낭하에서 성장을 한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황후와 비빈들이 웃는 얼굴로 맞이했다. 없는 것은 대아가의 생모인 일기비뿐이었다. 장물량이 대아가를 아래로 내려놓자 황후의 첫 질문은 서방에서 울지는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울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대하가는 대단히 영특하시다고 사부님도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황후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이 기뻐하며 물었다. 사부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대하가가 규칙을 잘 알고 계시고 대단히 총명하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무엇을 좀 드셨는가? 메게로를 드시고 과자를 4대 개 드셨습니다. 황후는 대하가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모자를 벗겨준 뒤 자기 옆에 몸을 기대게 했다. 오늘 받은 수업에 대해 질문을 받은 대하가는 자신으로서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비빈들의 질문이 마구 날아왔기 때문에 점점 더 횡설수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황후는 장물량을 불러들여서 일의 경위를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대하가가 대학의 구절을 암창하는 것을 듣자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가까스로 안심했다. 황후는 힘들었겠군요. 하고 웃으면서 대하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장물량에게 명했다. 대하가를 황제 폐하께 모셔가고 그것이 끝나면 의기비에게 모시고 가거라. 황제는 어서방에서 군기 대신을 접견하고 계셨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장물량은 대하가를 데리고 그대로 기다릴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날 군기 대신의 접견은 특별히 길었다. 호부로부터의 상주문 때문이었다. 이 안건을 둘러싸고 군신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 호부에는 만주족 출신과 한족 출신의 2사람의 상서가 있었으나 실권은 만주족 출신인 숙순의 손에 있었다. 그는 자기야말로 오랫동안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태평천국의 홍수전이 봉기한 이래 이미 10년 이상 되어 가고 있는데도 각지에 파견된 관군으로부터는 군비 등의 명세 보고는 대체로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최초로 군대를 파견한 광서성의 경우를 조사해 보았다. 도광 30년 1850년 임측서에게 특명을 내리고 또 고원 총독인 향영, 전 운남 제독인 장필록이 각기 병력을 이끌고 광서성에서 합동토벌을 행했다. 한풍 2년 1852년에 이르러 홍수전, 양수청이 양호에서 활동하여 소란이 옮겨갔기 때문에 광서성의 군사행동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 3년간에 지출한 1,100만 양의 사용처의 명세는 아직도 분명치가 않았다. 호부에서 종종 광서성에 공문을 보내 독촉하고 또한 칙명을 가지고 연말까지 시급히 결산하라고 명한 것이 작년인데 이미 기한을 3개월이나 넘긴 지금도 그대로였다. 우선 광서성 순무인 유장우와 보정사인 장계숭을 고발하는 상주문을 숙순이 올렸다. 쌓이고 쌓인 폐해를 숙청하자는 주장에는 황제도 찬성이었으나 한풍 8년에 그의 강경한 태도로 정고관 대학사인 백준이 사형에 처해진 것을 보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그 주장이 지나치게 과격한 것이 아닐까 하고도 우려했다. 광서성의 군비 지출을 좀처럼 청산할 수 없는 것도 순문화 번대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것이다. 10년 전에 엉성한 금전 지출의 실정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로부터 몇 대나 관리가 교체되었는데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가 아닌가. 촉수는 항변했다. 세상일에는 모두 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관대한 조치를 취하신다면 폐해는 언제까지고 근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일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법이다.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먼저 도광 30년의 광서 순무의 추궁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때의 순무는 정조심인데 관직을 그만두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그 뒤에는 흠차 대신 임측서가 견무했으나 부임하기 전에 조주에서 사망했다. 그 후임인 주천작도 여주 싸움에서 전사했다. 그 다음에는 추학명인데 그도 오래전에 강령에서 전사했다. 그러면 노순광은 어떻습니까? 그는 광서성에 오랫동안 있었사온 즉 유장우보다 다소 책임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노승광은 지금 양광 총독을 하고 있으니 관련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논의는 일진일퇴, 황제는 지쳐버렸다. 내심으로는 숙순이 유장우에게 뭔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랄까 하고 의심했으나 참석하고 있는 군기 대신들이 모두 그에게 동조했다. 황제는 더 이상 말할 생각이 없어 마침내 호부의 상주를 허가하고 상유에서 유장우와 장계숭을 군기처에서 심의한 다음에 처리하라고 결론을 냈다. 군기 대신들이 퇴출해 간 뒤에야 황제는 대하가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황제 자신도 사부의 가르침이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황태자의 학문의 시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말할 기력도 없어져 버렸는데도 장물량에게 자세히 하문하고 또 공평을 기하기 위해 경수도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 양자가 말하는 내용이 대체로 일치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겨우 안심했다. 그날 황제는 대하가를 특별히 귀여워했다. 동난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여비에게 말해서 대공주도 합석시켰다. 총비, 귀여운 자녀들이 한 방에 모이고 웃음소리가 그치지를 않았다. 황제는 오른쪽을 보고 또 왼쪽을 돌아다보고 마음도 느긋하고 기분도 좋아 보였다. 식욕도 매우 왕성했다. 역시 열아 쪽이 좋구먼.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도읍으로 돌아가 궁정에 들어가면 관례의 속박당해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런 즐거움은 두 번 다시 맛볼 수 없을 것이다. 대아가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물량은 조조했다. 일기 비는 대아가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늦게 모시고 가면 벼락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일이었다. 하긴 늦게 내보낸 것은 황제 폐하이니 그 이상 당당한 이유는 없을 테지만 그러나 일기비가 만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왜 그 일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느냐? 너희 두 다리는 고귀해서 그런 일로는 걸어 다닐 수가 없다는 거냐? 그렇다.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깨달았다. 계산해보니 잠깐 상황을 알리러 갈 정도의 시간은 있을 것 같았다. 수하인 소태감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만일을 위해 황제의 신임이 두터운 태감 여의에게도 부탁을 해놓고 나서 그는 땀을 계속 닦으면서 일기비의 처소로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일기비는 마음이 편치 않아 속을 바짝바짝 태우고 있었다. 대하가는 방과 후에는 황후를 만나고 나서 당장이라도 자기를 만나러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가 좋아하는 음식과 점심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그런 참에 소환자가 와서 말하기를 동난각의 오찬회는 여비도 대공주도 참석해서 무척이나 화기애애하다던가. 이것을 들은 일기비는 노여움으로 인해 음식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참에 장물량이 찾아왔다. 일기비는 기분 좋은 얼굴을 해보일 턱이 없다. 표정을 경직시키고 물었다. 너는 대하가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아니냐? 옆에 모시고 있지 않고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우선 일가를 당했으나 장물량은 역시 달려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이렇게 미리 정보를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대하가를 모시고 왔을 때의 벼락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발판을 단단히 굳혀 놓았기 때문에 장물량의 응대도 약간 여유가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후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대하가님을 먼저 만세아님에게 만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의기비님에게 모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세아님이 머물다 가라고 붙드셔서 저는 의기비님이 기다리고 계시리라 생각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달려온 길입니다. 그 한마디로 의기비는 얼마간 마음도 가라앉고 아무래도 그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아예 이 녀석을 농락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겨울의 서리와 같은 꽤 까다로운 얼굴에서 갑자기 봄바람과 같은 얼굴이 되었다. 너도 힘들겠구나. 일어나서 어서 얘기해보아라. 황공하옵니다. 장물량은 다시 한번 서방에서의 상황을 간단히 보고하고
대하가는 총명하시고 예의를 지키셔서 사부님은 쉴 새 없이 칭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까지 우쭐해지는 것을 느꼈사옵니다. 하고 덧붙여 말했다. 대하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를 많이 의지하고 있다. 잘 부탁한다.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는 나도 잘 알고 있다. 의기비는 자신의 돈의 출입을 담당하는 왕복이라는 궁녀를 불러 정해진 연기는 받았느냐고 물었다. 왕복은 지금까지 반년분씩 지출되어 오던 경비가 숙순이 새로 정한 규칙으로 3개월분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어째서 3개월분씩인가? 경사방의 수령태감의 얘기에 따르면 숙중당 숙순이 새롭게 정하신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국 각성의 돈이나 식량을 독촉해도 좀처럼 생각대로 모이지를 않아 내무부도 경비의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3개월분만 지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냉소한 의기비는 스문양을 가져다가 장물량에게 주라고 지시했다. 의기비는 스문양을 손수 장물량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은 친절함은 스문양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장은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받으며 황송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좀 더 많이 주고 싶지만 보다시피 숙순이 이렇게 지독하게 깎아버려서 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장물량은 매사에 신중한 인간이었다. 얘기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항상 분수를 알아. 이런 의기비의 원망 소리에도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인사말을 올리고는 즉각 퇴출하여 서둘러 연파치상전으로 돌아갔다. 마침 식사가 끝난 길이어서 황제는 대하가와 대공주를 데리고 어딘가로 산책이라도 나갈까 하고 여비와 의논하고 있던 참이었다. 여비는 우물쭈물 망설이며 상대를 해드렸지만 내심으로는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었다. 지난달 황후에게 중궁으로 불려갔을 때의 질책하는 것 같은 말투를 잊을 수가 없었다. 궁 안에서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질투를 받고 암살당한 예까지도 있었다. 지금 그것이 자신에게도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웠다. 의기비는 머리가 좋고 강인한 여자였다.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설사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은 황제의 총애에 매달려서 승부하려는 생각은 티끌만치도 없었다. 그저 무슨 일에든 모가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 일도 있고 해서 그녀는 대하가를 빨리 의기비에게 보내주고 싶었다. 이것은 특별히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그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 것뿐이다. 게다가 언제까지 나 대하가가 돌아가지 않는 노여움을 자신에게 퍼붓는다고 한다면 일은 점점 더 골치 아프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러한 마음속을 황제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리저리 생각하고 있으려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황제 폐하께서는 항상 그들은 노래하는 식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계셨잖습니까? 전량처에 가서 구경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란 승평서의 태감들, 즉 궁중 전속 배우를 가리킨다. 황제와는 달리 그 부친인 선종은 근검절약하는 사람으로 음악이나 연예를 좋아하지 않았다. 경극 등은 낭비로 아무런 득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태평성대의 장식물로서의 승평서를 폐지해버릴 수는 없어 정월이나 경사날에 연극을 상연시켰으나 그런 명목만으로는 열의가 들어가지 않았다. 각색도 엉터리였고 의상은 누더기로 마치 거지 연극 같았다. 그러나 지금의 황제는 연극을 대단히 좋아하고 음률에도 정통했다. 열하의 행제소에 와서 가격년 동안에 만들어진 의상이나 도구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40여 년이나 된 것인데도 대단히 정교하고 신품이나 마찬가지였다. 황제는 크게 흥미를 느끼고 승평서의 뛰어난 배우를 뽑아 정기적으로 상연시키기로 했다. 연극은 자신이 손수 선정하고 가창은 매번 할 때마다 2~3시간이나 걸렸다. 황제는 전량처에서 몇 개의 방을 징발해서 그들에게 주고 연배의 배우를 찾아보거나 새로운 학생의 연기를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을 여비는 말씀드린 것인데 황제는 당장 적극성을 보였다. 대하가는 내일도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게다가 대학가는 그곳에는 아직 어울리지 않겠지. 여비의 계획대로 대학가는 일기비에게 보낼 수가 있었다.